전에 강연하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안 가시고 여기에 와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런 방면의 연구에 학문에 관심이 많으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제를 서양 미술과 불교의 만남이라고 정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대상은 간다라 불교 미술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전 미술사를 전공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지금 이 보이는 상은 무엇을 묘사한 것일까요? 어디서 만든 상일까요?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뭔가 불교 미술이라고 했으니까 인도 막 그러시죠. 이제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이미지로만 한번 보시면, 자, 이 중앙에 어떤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봤을 때 왼쪽에 향좌, 향우측에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근데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같죠.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상은 불상입니다. 불상 좌우에는 보통 어떤 상들이 위치를 하게 될까요? 보살상,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인물들이 뭔가 그리스 로마 미술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 같아 보이는 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미술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상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핫다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제 핫다에서도 테페쇼토르라고 하는 유적에서 발견된 상이고요. 핫다는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에 잘랄라바드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 인근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을까?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좌를 쫙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중요한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혹시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 강좌 제목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불교, 그리고 서양 미술, 그렇죠? 그리스 로마 미술, 그 두 가지 요소가 현재 이 서북 인도 지역 여기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양 미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전통, 그것이 이 지역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됐을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언뜻 말씀해 주셨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작용을 하죠. 일단 이 지역에는 이제 박트리아 그리스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트리아는 어디 있냐면 이제 지도에 표시된 이 즈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박트리아 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살았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지역을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 등 굉장히 험준한 지세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좀 낮은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박트리아가 여기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핫다는 요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는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현재 속하는가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바다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색 선들은 지도에서 실크로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로마부터 여기 이제 중국, 우리나라가 여기 있겠고요.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지도에 잘렸는데 이제 중국 더 나가서 일본 나라 경주를 거쳐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바닷길도 굉장히 오랜 전부터 활발하게 개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그 루트상에 여기 탁실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지역에 박트리아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그들이 문화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렇죠?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까지 살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그가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한 것이 기원전 334년에서 323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제가 활동하기 전에 세계 지도입니다. 이때는 한 기원전 500년경인데요. 여기 주황색 붉은 빛으로 칠한 왕조가 아까 페르시아의 아카이메네스 제국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대제국이었는데 이 조그마한 그 마케도니아의 펠라 출신이죠. 알렉산더 대제는 이제 동방을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334년에 출발을 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소아시아를 정벌을 하고 그리고 바빌론을 거쳐서 페르세폴리스를 함락한 것이 기원전 3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원정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그리고 계속 행군을 시작해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요. 인더스강 유역에 이른 것이 32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을 시작한 게 334년이니까 기원전 326년까지 약 8년 동안 여길 떠나서 여기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들의 목적은 이제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여기에 닿았을 때가 7월경이었다고 해요. 인도에 여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선생님들? 저는 인도에 여러 번 갔었는데 대부분 1, 2월에 선택해서 갑니다. 방학이기도 하고 여름에 가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기온이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굉장히 고온이고 막 많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어려서 좀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뉴스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땐 거예요. 7월에 여기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8년 동안 내내 행군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너무 숨이 턱 막히는 열기. 그래서 그 지친 병사들이 이제 더 이상 행군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고 그래서 이제 회군을 결정을 하죠. 다시 돌아갔다가 다음에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 인도 원정을 하자 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병으로 사망을 하고 말죠. 323년에. 그는 이제 이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의 활동은 기록이 없지만 이제 그가 남긴 일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원정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여러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다가 상인이나 학자, 문화인들을 대동하고 갔고 그들이 계속 이 원정을 하면서 곳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식이 되고, 그리고 인도와 이란과 인도 이 지역에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인도의 문화, 뭐 철학 등이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사망한 후에 이 왕국은 크게 이제 3분됐다고 말을 하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 생각보다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 사후에 뭐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쿠스, 마케도니아로 3분이 됐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진 이 박트리아 지역은 지금 화면에 작게 보이는 그 셀레우쿠스 니카토라는 인물이 그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셀레우쿠스 제국을 세웠고요. 그래서 뭐 기원전 358년에서 281년 정도에 이 지역을 그 다스리게 됐는데, 이후에 그 셀레우쿠스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 박트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박트리아라는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됐고요. 뭐 또 이란 지역에는 다른 파르티아계가 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가 그 중에 제일 동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셀레우쿠스 제국이었는데, 그 왕국에서부터 독립한 것이 박트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박트리아가 이제 이곳에 꽤 오랜 시간 그리스인의 왕국으로서 유지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 박트리아 왕국이 가장 범위가 넓어졌을 때, 가장 세력이 컸을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250년부터 1세기경이었고요. 그 이곳에 있었던 것이 기원전 1세기경까지, 기원전 이제 130년경부터 그런데 이제 세력이 약해져요. 이 1세기 기원전 1세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유목민족들이 이제 북쪽에서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런 게 흐름이 있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1세기, 1세기 그 사이에 이제 한 나라에서 장건을 파견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서쪽에 당시 흉노가 굉장히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흉노를 무찌르고자 이제 월지와 뭐 손을 잡으려고 이 서쪽으로 파견을 했는데, 그래서 흉노를 몰아내니까 이제 흉노가 중국에서 쫓겨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럼 흉노보다 서쪽에 있었던 또 월지가 또 밀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월지가 내려오면서 이들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그리스 왕국인 박트리아는 세력을 빼앗기고 결국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들이 남긴 것이 무엇일까? 뭔가 유물을 찾아서 20세기 초에 엄청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은요, 유물로 가장 수량이 많은 유물은 결국 이런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근데 여러분 코인을 주조를 하는데 그 코인의 중량과 크기 그리고 뭐 디자인 있죠. 앞뒷면에 어떤 상들을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와 굉장히 그 밀접하다고 그래요. 그리스 문화와. 그래서 이 코인만 보아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만들던 동전과 중량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앞면에는 제왕, 왕의 모습, 뒷면에는 신 중에 하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조각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보아도 이들은 정말 그리스인들이 맞았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뭔가 전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 멀리 떨어진 그리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까지 와서 이러한 모습을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무게의 동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 보는 코인은 이제 디오도투스 1세인데요. 이 인물은 원래 셀레우쿠스 때 이제 박트리아 지역의 태수, 그러니까 관료처럼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원전 250년경에 그 셀레우쿠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트리아를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상 이 인물은 이렇게 머리 위에 헤어밴드를 찬 것처럼 한 옆모습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반대편에는 앞면, 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뒷면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신들 중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어느 신일까? 혹시 오른쪽 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 신 중에 이제 최고의 그러니까 제우스 신인데요. 이 청동상인데 이제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지 않죠. 그런데 보통 제우스 신을 표현할 때는 한 손에는 그 번개 있죠. 번개를 들고 창처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면에는 그 왕의 모습, 뒷면에는 신상의 모습, 그리스 제우스 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고요. 또 이제 동전 두 개를 더 보려고 하는데 이 동전에서 역시 군주 제왕의 모습인데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뭐 같아 보이세요? 코끼리요.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셔요? 인도죠. 이 왕은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데메트리우스 때 겐지스강이 인도에서 동북쪽에 있죠. 동쪽에. 그 겐지스강 중류인 파탈리푸트라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박트리아는 서북 인도잖아요. 그런 동쪽까지 거의 세력을 확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인도 진출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모자에 코끼리 얼굴 모양을 한 것이죠. 그런 모자, 여기 상하고 이것이 코끼리 코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신이 인도에 굉장히 강하게 많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진출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이미지는 좀 크기가 작을 수 있겠는데 오른쪽에 지금 곤봉을 들었고요. 머리에 스스로 월계관을 쓰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모습이 너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아랫면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메난드로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메난드로스는 불교에 스스로 기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이때까지는 코인이 계속 그 중량과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메난드로스 이후에는 화폐 중량이 원래 그리스 표준 사이즈를 지키던 것이 이제 점점 좀 다양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성이 뚜렷해지고 이때쯤부터 방형, 사각형 동전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약화되고 이제 이 서북 인도 지역의 특징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작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기껏 있다고 막 하더니 동전밖에 보여드린 게 없죠. 문헌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인 왕국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의 왕국이 뭐 어떤 왕이 언제부터 다스렸고 뭐 어떤 일들을 했고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자세히 쓴 사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고고학적 발견이나 유물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굴을 여러 차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발견한 것이 없었어요. 동전만
잔뜩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연구해서 똑같이 생긴 왕들이 있잖아요, 앞면에. 그럼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모으고 왕들별로 쫙 모아서 겨우 이제 그리스인 왕계, 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의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 그런 것들을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박트리아 이 지역에서 이제 서양 그리스 문화가 이식이 되었고, 이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잖아요. 불교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불교에 반응을 했는가, 그런 것이 주된 관심인데, 불교는 기원전 5세기 경에는 세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서북 인도까지 그 불교가 전해졌을 것인가. 그런데 아까 메난드로스라는 왕이 불교에 귀의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는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불교 미술을 조성했다라든지 그들이 만든 스투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스인과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입증해주는 유물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불교 조각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간다라 조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기원 후 1세기경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까 박트리아는 기원전 1세기경까지만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이 세력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교 미술이 활발히 조성되기 한 200년쯤 전에 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들은 세력을 잃게 되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박트리아 그리스인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수도가 이제 발흐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발굴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도를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발굴을 하겠죠. 그래서 발흐를 20세기 초에 정말 공들여서 여러 번 발굴을 했는데 발굴 결과 유의미한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학자 이제 알프레드 푸시에가 이 박트리아의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그걸 밝혀내겠다고 발굴을 열심히 했는데 나온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박트리아의 신기루다. 그렇죠? 박트리아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죠. 코인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그리스에서 만든 것과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중량의 동전을 만들고 뭔가 생활을 했을 텐데, 나오는 사원터, 유적터, 궁전터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한참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왕국은 과연 그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래됐지만 1964년에 아이하눔이라는 도시 유적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그 근거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 거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체를 드러냈다라는 평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눔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굉장히 아주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유적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박트리아의 신기루라고 불리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트리아의 실체, 그들의 근거지가 드디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옥서스강 유적에 위치하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 먼저 지도부터 보면요. 아이하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면 북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검준한 고지대 사이에,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터도 여기 있고 궁전지도 여기 있고요. 또 높은 곳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지대 낮은 곳에 거주지,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 이것까지 이제 그리스인들의 도시와 굉장히 구성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다리아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지류인 콕차강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삼각형 형태의 그 육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역시 강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유적 터입니다. 거의 남아있는 것이 이제 없었는데 여기 발굴을 해서 여기가 어느 터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디지털로 이렇게 복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 한음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해서 어느 곳에 어떤 건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 한음의 신전이 있어요. 신전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윗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죠. 그래서 벽에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제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그리스와 이 신전이 같은가를 따져보면 그리스는 여러분 신전이 재료가 뭡니까? 대리석, 그렇죠? 대리석이고 돌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 그래서 벽돌 건축은 이 서북 인도 지역에서 워낙 많이 짓는 그런 유형이라서 이제 이런 지역적으로 뭔가 수월한 방법을 찾았겠죠. 건축하기에. 자, 신전이 있으면 이 안에서 뭘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으세요? 신상. 저 신상이 있으면 또 그리스 조각들이 대부분 신전에 모신 그 신상들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신전에서 온전한 신상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다 이제 파손되어서 이제 파편만 일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은 청동상인데요. 곤봉을 들고 스스로 월궤관을 쓰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작은 원형 형태의 이 신전으로 가는 그 사자가 끄는 마차에 탄 인물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각이 나왔어요. 발밖에 안 나온 거죠. 거대한 신상이었을 텐데, 근데 이 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죠. 그리고 그냥 정말 발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미술이 이제 그리스 로마 미술이 인체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하죠. 뭐 이상화해서 더 아름답게 재현을 하지만 이 발가락 뼈, 마디마디, 발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는 뭐랄까 인도 사람들이 이런 조각을 스스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미술은 바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이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신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예, 뭐 제우스 신의 발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나와서 그 옆에 또 넓은 궁전지를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둥은 다 파손이 돼서 남아있지 않고 이런 부분 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두라고 하죠. 이렇게 천장과 기둥 윗부분을 연결해주는 그 주두인데 이런 기둥을 그 주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린트식 주두라고 하죠. 뭐 코린트, 이오니아, 도리아식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화려해 보이는 코린트식 주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주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아님의 궁전지는 이제 코린트식 주두를 볼 때도 이건 정말 그리스인들의 도시구나를 확실하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기둥이 118개나 있고 이제 10주랑이라고 하죠. 쭉 기둥이 박혀 있는 이런 궁전지를 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뭐 같으세요? 여러 색깔의 자갈로 모자이크. 어딜까요? 궁전에서 어느 공간을 이제 모자이크 바닥을 만들었을까요? 욕실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죠. 작은 돌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되고 잘 남아있지 않지만 이 모자이크 바닥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체육관 시설로 보이는 건물 안에서 이런 상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하고요. 얼굴 보면 특히 턱수염이 긴, 코는 파손이 됐지만 그래서 뭐 헤르메스 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평면들을 보면 이 부분에요. 원형 극장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진은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복원을 한 결과 이렇게 잘 남아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거대하죠. 그래서 6,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동시에 어떤 극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원형 극장은 뭐 그리스 도시 문화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꼭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아이하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이제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들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 조각, 이런 조각들은 그냥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냥 끄떡끄떡 넘어갈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역은 서북 인도, 국가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이 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눔이라는 도시는 원래 그리스 당시 도시 이름은 아니에요. 당시 이 도시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한데 명확한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하눔이라는 뜻은 이제 달의 연인이라는 이 지역 언어라고 해요. 우즈베키스탄 그쪽 언어고, 그럼 이 도시는 아이하눔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원래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리학이라는 저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옥시아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술을 한 곳이 있는데, 이 현재 아이하눔 발견 장소가 이 옥서스강 유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아니냐, 알렉산드리아 옥시아나가 바로 현재 우리가 아이하눔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닐까 하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여러 시설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살았을 이런 아이하눔, 당시 그리스인들의 도시는 이제 기원전 2세기 말에 이 동북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샤카족, 이 남진할 즈음에 이제 화재로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리고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이제 박트리아 그리스인 왕국이 다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하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서북 인도 지역에서 그리스인들과 관련이 깊은 도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탁실라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탁실라는 파키스탄에 속해 있어요. 인더스강의 동쪽 연안에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아까 그리스인 왕국,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이곳에서 만들었던 코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중량도 다르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방형, 그리고 앞면의 군주상들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왕국의 앞면에 보이는 상들은 우리가 서양 미술에 익숙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들은 그러니까 뭐 이란계 아니면 유목민들의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있거나요. 그리고 뒷면에는 여전히 신상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신상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익숙하셔서 보시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와 인도 샤카 왕조, 인도 파르티아 왕조라고 했는데 이 탁실라 부근에서 발굴되는 동전들은
이 신상들을 뭐지 하고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 전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탁실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도시 유적하면 이제 시르캅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리스인 시대, 그러니까 박트리아의 그 그리스인 왕국이 번성했던 그 시기부터 발전했던 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샤카인 시대까지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발달했느냐를 보면 박트리아의 뭐 데메티루스가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보신 아이하눔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아 이건 그리스인들이 세운 거네 라고 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유적은 없었고요. 일부 흔적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왜 없냐면 여기 그럼 아까 아이하눔은 그리스인들이 세운 게 맞고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만들었다면 왜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 샤카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요. 그러니까 박트리아의 그리스인들은 쇠퇴하고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의 유적 위에 뭘 더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발굴을 하다 보면 그 발굴을 해보니 이제 샤카인 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아래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유적이니까. 그래서 덮어보면 뭔가 그리스인들께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르캅 이 대로를 걷다 보면요. 여기 보면 불교의 그 사원 모습도 보이거든요. 더 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요. 시르캅의 쌍두취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쌍두취탑. 이름은 쌍두, 머리가 두 개인 취, 독수리.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가 새겨진 그런 탑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이게 다지만 이게 이제 벽이고요. 벽이 원래 더 높았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나지막하게밖에 안 남아있고, 이것도 기단부예요. 기단 부분만 남아있고요. 원래는 이 위에 이렇게 반원형의 스투파, 돔 형태가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단밖에. 근데 이 기단에 중앙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양 옆에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에요. 이 계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본 것인데요. 이런 건축 형태가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하면 굉장히 다른 세 가지 타입의 건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오늘 강연에서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자,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는 산치 스투파라고 불리는 것이죠. 산치 대탑. 이 그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고 스투파를 만들잖아요. 그 스투파는 그의 석가모니의 유고를 안치하기 위한 그의 일종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스투파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단을 두고 반원형을 뭐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형태다. 그래서 한자로는 복발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동서남북 네 면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형태를 이제 토라나라고 하거든요. 문을. 어떻게 생각나 보세요. 기둥이 이렇게 좌우에 두 개가 있고 상단에 횡으로 세 개의 축을 두르죠. 그 형태가 요거랑 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금 스투파의 토라나에서 온 형태이다. 그러면 인도 전통인 거죠. 인도의 건축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 탑을 쌍두취탑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쌍두취탑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새가 이렇게 다리를 두고 여긴 뒷꼬리고요. 앉아 있는데
머리가 두 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 새가 워낙 특이해서 이제 쌍두치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뭘까요? 이 형태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인데 인도의 또 전통적인 건축 중에 이제 짜이티아 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목조 가구가 많았고 오늘날 석굴 사원에 또 이런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끝이 뾰족한 이제 아치 같은 이런 형태. 그것이 인도 건축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왼쪽 요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가진 이 형태는 뭘까요? 그리스 신전 건축 보시면 요 공간을 요 부분을 페디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조각을 빼곡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국 박물관 가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상들 뭐 엘진 마블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장식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리스 신전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페디먼트가. 그런데 이 부분에 이 그리스식 건축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여기도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다. 다만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그리스 신전까지 나오면은 정말 더 좋을 텐데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근데 이런 양상을 볼 때 인도 건축 양식과 그리스 건축 양식이 모두 다 이 지역에서 알려져서 이렇게 잘 소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르캅에서 출토된 유물 몇 점만 더 보면 이런 얘들이 있거든요. 왼쪽에는 이제 토일렛 트레이라고 불러요. 저 화장 용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름이 보통 한 11cm, 12cm 평균적으로 지름이요. 약간 팔레트 같이 접시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뭐 화장용품, 화장 가루를 개서 쓰잖아요. 그런 화장하는 데에 용품을 담는 용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이제 화장 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신상인데 이 두 이미지만 봐도 또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지금 본 이미지 중에 하나를 먼저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 여성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남성이 뭔가 억지로 이 옷을 잡아 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상이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일까 막 찾다 보니까 아폴론과 다프네 이야기 있죠. 아폴론이 다프네를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데 다프네가 도망가면서 결국은 이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조각 양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신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죠. 그 주제가 같은 주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래됐다고 전해지는데 왼쪽이 시르캅에서 출토가 된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 남아 있는 상인데 모습이 비슷하다고 느끼셔요. 하르포크라테스라고 해서 이제 날개가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됐고 이쪽은 아니지만 머리에 뾰족한 걸 쓰고 있고 오른손에 이렇게 검지를 입 가까이에 갖다 대는 이런 형태가 거의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런 보다 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아주 분명하게 더 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유물들로 충분히 우리는 이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의 문화의 흔적을 잘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잠시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 334년에서 323년 기원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 사망하면서 제국이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 중에 이 동쪽 지역인 우리의 오늘 주제 이 지역은 박트리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았던 인도에 살았던 그리스 왕들이 생활을 오래게 했는데 그들이 남긴 게 거의 없다. 그렇죠? 온통 코인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1964년까지 박트리아는 과연 있었던 것인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신기루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아이하눔 도시 유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신전 그리고 신상의 발 부분뿐이지만 그런 신상이 발견됐고 그리고 궁전터, 모자이크 바닥,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문화에서 중요했던 그 원형 경기장 그런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하눔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탁실라 시르캅 유적에서도 쌍주추탑에서 페디먼트라고 하는 그리스 신전 모습이 그대로 묘사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작은 유물들이지만 화장용기나 청동제 상들의 그리스 양식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조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탁실라 시르캅은 그 그리스 왕들부터 번성을 했지만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물러가고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샤카게, 파르티아게 이제 여러 유목민들 이름이에요. 파르티아는 이란 쪽에 이란 계통이고요. 샤카는 이제 중국에서 세라고 부르는 또 샤카, 스키타이도 이들 계통인 거죠. 그래서 샤카도 이 부근에 그 세력을 크게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좀 덜 뚜렷해지는 거죠. 새로운 유목민들 문화가 거기에 또 합쳐지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드렸고 10분 정도 쉬시고 나서 좀 이 지역의 불교는 어땠고 그 결과 처음 해보신 그런 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데 언제 시작했는데 그럼 인도에서 불교는 이제 인도잖아요. 불교하면 인도가 떠오르는데 그럼 인도에서 뭐 어떤 왕조 막 역사에서 왕조들 얘기하면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또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6대국이라고 하죠. 이때가 석가모니 제3시 석가모니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언제 태어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그 연도 언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연도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뭐가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대략 기원전 5, 6세기라고 이렇게 그냥 크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16대국이란 그 왕조들이 있었어요. 16개의 큰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겐지스강 유역이죠. 인도에서 보면은 여기 그리고 이 노란색 박스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인도의 중앙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이해하셔요? 저 서북 인도니까.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강은 인더스 강도 유명하지만 사실 겐지스 강이잖아요. 힌두교에서 굉장히 신성한 강.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이야기 시작했거든요. 알렉산더와 마케도니아인들 그 이후에 그 셀레우쿠스 왕조 설명드리고 박트리아 그리스인 왕국들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이 이야기를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종족들 샤카게 파르티아게 왕조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그리고 기원 후 1세기부터 쿠샨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때 불교 조각이 만들어져요. 불교 조각. 그러면 인도, 이 노란 박스는 서북 인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인도는, 인도 중앙 부분은 마우리아 왕조 들어보셨죠? 마우리아 왕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이 알렉산더 대제의 사망 후, 그리고 그 3분되어 있었어요. 셀레우쿠스 왕조 때가 겹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전쟁이 벌어졌으면 인도를 정벌하는 데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으니까 돌아갔겠죠. 그렇죠?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슌가 왕조로 이어지고 또 약간 지역을 달리하지만 다른 왕조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지역과 이렇게 겹치는데 불교에서 불교가 번성한 것이 기원 전 5, 6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불교가 널리 퍼진 것이 마우리아 왕조 때예요. 혹시 어느 왕 떠오르는 왕 이름 있으세요? 아쇼카 왕. 아쇼카 왕. 아쇼카 왕 때에 인도 전역에 돌 기둥을 세우고 석강 명문을 새기죠. 그러면서 불교를 자신을 이제 전 법륜 왕이라고 칭하고 불교를 널리 퍼뜨려요. 인도 전역에.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이 그 쓴 석강 명문이 이 지역까지 있어요. 서북 인도까지. 그래서 이 서북 인도에도 불교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퍼져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 때에 확 퍼진 불교가 인도 전역에서 발전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쿠샨 왕조 때에 이르러서 불교 조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쿠샤나라고 불리는 이제 쿠샨 왕조를 세운 사람들, 이 쿠샤나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샤카족이라 그랬죠. 중국에선 한자로 이제 새라고 쓰는 이들의 한 부분이에요. 분파라고 보겠는데 쿠샤나 중국 문헌에는 이렇게 귀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음차해서 이제 귀샹이라고 썼고 또는 월지라고 부르는 이런 종족입니다. 이들의 전통 복식은 유목민들이었고 그 아까 흉노에 밀려서 이 쿠샨이 박트리아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서북 인도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이후에 샤카파르티아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또 이 쿠샨 왕조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왕조가 쿠샨 왕조고요. 이런 꽃갈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화, 가죽 부츠 같은 걸 신고 있고요. 이들이 유목민족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복식이 이렇게 이동하기 편리한 복장인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쿠샨 왕조의 영역은 이 정도예요. 서북 인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불교가 번성한 곳은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그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영역 전체에 퍼뜨렸고 이제 쿠샨 왕조 영역은 이 정도인데 이때 서북 인도 지역까지 불교가 아주 많이 퍼졌다라는 것이요. 칸슈카도 동전을 많이 주조를 했는데 금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동전이 금화냐 당시에 은화냐 동화냐에 따라서 그 왕조의 세력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칸슈카 왕은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앞부분에는 군주, 뒷부분에는요 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 신의 모습은 아니고요.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상들 있죠. 그런 상들이 많이 표현이 돼요. 이 오른쪽 코인에서 앞면의 군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카니슈카 모습이거든요. 거의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머리에 그 꽃갈 모양 모자를 쓰고 이렇게 튜닉 같은 치마 같잖아요. 꼭 무릎 윗부분에 올라오는 이런 치마 같은 길이의 옷을 입고 가죽 부츠를 신고 있는
이런 모습이 쿠샨의 카니슈카 왕의 초상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신상이 누굴지 한번 맞춰볼까요? 힌두교 신 중에 소가 같이 등장하는 이 소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 왼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떠오르는 상 있으세요? 쉬바. 예, 쉬바 신이 늘 황소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들은 다 승물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동물. 그런데 쉬바 신은 황소, 난디가 있는데 그 난디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다른 코인인데 모습이 같죠. 제가 아까 카니슈카 왕의 모습이라고 했던 꽃갈 모양의 모자, 튜닉, 가죽 부츠. 왼쪽 상은 조각상이에요. 조각인데 상반신이 없어졌지만 이 아랫부분만 봐도 카니슈카 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투라 지역에 카니슈카 상이 남아 있는데 같은 거죠. 그래서 카니슈카 왕의 초상 조각은 꼭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붓다와 불교의 출현, 석가모니 붓다라고 하죠. 그래서 샤카모니 붓다, 석가모니라는 뜻은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인물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속명은.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깨달음을 얻은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불교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붓다, 다르마, 샹가 해가지고 붓다는 그 부처님, 그리고 다르마는 그가 가진 법이죠. 법. 그리고 샹가는 승가, 스님들이 있어야 이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셨대요. 그건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시장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열반연대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정을 못 하는데 기원전 544년, 485년, 383년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샤카무니를 한역한 것이고요. 발음 나는 대로 석가족의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겠고 그의 이름은 속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샤카국이라는 작은 왕국의 그 왕자로 태어났죠. 기원전 5, 6세기 인물이다. 대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가 이제 얼반에 들고 나서 석가모니 제세 시에 아까 16대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6대국 중에 많은 왕족들이 그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석가모니에 많이 후원도 하고 불교 신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아까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321년에서 185년까지 있었던 이 왕조의 아쇼카 왕이 불법을 널리 퍼뜨렸다 그랬죠. 거의 인도 전역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는 조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인도의 문장이죠. 인도 지폐마다 꼬박꼬박 나오고요. 진리가 이제 승리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아쇼카 왕이 만든 거예요. 사자 석주. 이것도 아래 기둥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돌기둥을 저녁에 세웠거든요. 자기가 방문한 지역이라든지 중요한 곳곳마다 거기에 기둥 윗부분을 장식한 곳인데 보통 코끼리, 말, 사자, 소 4가지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사사자. 그러니까 앞부분만 동서남북 내면에 붙여서 4마리의 사자가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돌기둥, 석주와 함께 석강명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자기 칙령을 새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것도 많고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을 취하는 것도 많고요. 인도 전역에 세웠는데 이것들이 서북 인도 지역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의 세력이 거의 이 서북 인도까지 다 미쳤고 이런 불법도 여기에 아주 강하게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량과 함께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유물을 많이 보잖아요. 유적도. 근데 그 중에서 이 베그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상하 장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상하거든요. 여러분 상하, 코끼리 상하 여기다가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여성들의 모습도 인도의 이제 스투파의 외관을 장식하는 뭐 힌두교 신전의 외관을 장식하는 조각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많은데 이거 제작지가 어딜까요? 상하 조각은 인도에서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도 인도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서북 인도도 인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도 저 좀 남쪽에서 만들고 보다 더 중심부에서요. 그것이 이 서북 인도 지역까지 전해진 거죠. 수입, 그러니까 그 주문해서 제작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 오늘날 여러분 실크로드 뭐 문물 교류 보면은 여러분 강연 들으면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과거부터 아주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인도 저 남쪽부터 이 서북 인도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이런 유물이 정교한 유물들이 그 인도에서 본토에서 만들어진 것이 저 서북 인도까지 아주 쉽게 그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하 장식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이런 형태 토라나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투파의 동서남북 문 동서남북 문에 위치한 이런 조각. 그래서 원래 의자에 이렇게 둘레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하 공예품이 이 서북 인도 지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유적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물들이 인도에서 북쪽 서북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다는 거죠. 반대로도 내려갔겠지만. 그리고 탁실라 지역에 지금 다르마라지카라고 하는 큰 스투파가 있어요. 그 석가모니의 유골이 묻혔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탁실라 우리 시르캄 유적 본 곳 있죠?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고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불교 미술을 볼 텐데 간다라 미술이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간다라 미술은 그 그리스 로마 전통 그런 미술 양식이 불교와 만나면서 만들어낸 미술 양식입니다. 주로 페시아르 분지, 뭐 탁실라 이 지역에서 발전을 했고요. 장소로 말하면 이렇고 시대로 말하면 쿠시안 왕조 기원후 1세기 경부터. 그리고 여긴 지금 참고로 제가 달아놨는데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에서 상이 만들어져요. 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서양 미술, 그리스 로마 미술이 불교와 만나서 만들어낸 간다라 미술이 주제이기 때문에 살짝 좀 그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이제 마투라도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도 본연의 인도 전통적인 조각 양식으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와 약간 그 반대편에 있는 마투라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쿠시안 왕조가 점령한 지역은 이래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좀 비교해 보면 마우리아 왕조는 요 남인도 제외하고는 이렇거든요. 가장 넓을 때 영토가 거의 인도 전역. 근데 쿠시안 왕조는 사실 많은 부분을 점령하지 못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서북 인도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부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 페시아르 분지, 탁실라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간다라라고 한다면 마투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쿠션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중심부는 여기죠. 마투라는요. 저 멀리 있는 변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쿠션 왕조에서 중심 축을 이루고 발전한 것이 간다라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투라는 저 지역에서 발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글 맵으로 본 이제 간다라 페시아워르 분지 지역이고요. 이렇게 제가 슬쩍 넘어갔었는데 석가모니가 열반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기원 전 4, 5세기, 5, 6세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불상은 기원 후 1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 그럼 질문 안 떠오르세요? 그 사이엔 뭐 했는데? 그 사이엔 왜 안 만들었는데? 그 사이엔 불교도들은 뭘 했을까요? 종교에서 시각적인 유물이 중요하죠. 그리고 건축물도 좀 중요하고 뭐 여러 의식을 했을 텐데 그 의식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불교 사원? 그럼 사원에 오늘날 생각해 보면 사원을 들어갔는데 불상이 없단 말이야. 요즘은 당연히 불상이 있죠. 여러 정각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불상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불교에서는. 그래서 왜 그랬느냐를 따지면 이제 불교는 그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어서 막 신격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지 우리도 수행하면 그 언제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일 뿐이기 때문에 뭔가 신상을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했고 그러면 기원을 1세기경에 불상을 만들었으면 왜 갑자기 만들었는데 여태껏 안 만들다가 계속 안 만들고 있어도 됐던 거 아니야? 뭐 또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불상을 왜 오랫동안 안 만들었는가? 그럼 또 기원을 1세기에 불상을 왜 갑자기 만들었는가?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많은 답변이라고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불상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석가모니 열반부터 기원 후 1세기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긴 시간 불상 없이 있었던 시간을 이제 무불상 시대라고 하고요. 불상의 탄생은 기원 후 1세기 어느 왕 때요? 카니슈카 왕 어느 왕조요? 쿠션 왕조요. 그래서 이제 형상을 초월한 붓다는 붓다가 가르친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고 다르마라고 하는 뭐 붓다의 형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형상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상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무불상 시대라고 일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불상 시대에는 시각적으로 어떤 재현을 하고 있었냐면 스투파를 만들었어요. 스투파 아까 문제 언뜻 보셨죠? 스투파는 석가모니의 유고를 안치하기 위한 일종의 무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투파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겠죠. 스투파가 그러니까 중요한 방문처겠죠. 왜냐하면 저기에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석가모니 유골이 신체 일부가 매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스투파를 장식하는 부조들이 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토라나 문이나 이렇게 울타리 부분에 다양한 이야기 부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부조들의 석가모니 전생 장면, 전생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석가모니 일생 이야기, 전기, 태어나서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했던 일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럼 이야기 부조면은 부조들에 등장하는 석가모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치 조선시대 기록화에서 여러분 왕이 예를 들어 화성능행도를 보시면 거기 정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보신 분? 안 그리잖아요. 좀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무불상 표현에는 석가모니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상징물들로 아 여기 석가모니가 계시는 곳이구나는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이제 상징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대좌, 그 붓다가 앉는 곳, 그리고 그 위에 보리수. 보리수는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엘라파트라의 경배라고 해서요. 이 뒤에 인물들이 석가모니 붓다 앞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붓다 표현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징물들로 표현을 하는데 뭐 나무나 성수, 보리수가 많고요. 그리고 발자국 모양으로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세 갈래 사다리이죠. 여기에 발 보이세요? 발. 이 이야기는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굉장한 이제 난산이었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이모 밑에서 컸는데 석가모니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자기가 생전에 자기 아들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자기는 일찍 죽어서 설법을 못 들었죠. 그래서 저 천상에서 나도 붓다의 설법을 듣고 싶은데 하고 아쉬움을 표현했더니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갔죠. 그 장소가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만나서 90일간 설법을 하시고 다시 이 지상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90일 동안 이 땅에 붓다가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그를 그리워하면서 첫 초상 조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뭐 그런데 이 장면은 그 이야기를 표현한 거예요. 90일간의 도리천에서 설법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그 순간. 왜 세 갈래냐면 가운데에 붓다가 내려오시고 양옆에 뭐 제석천과 범천이 그를 호위하고 내려온다. 없죠. 발자국 모양으로 붓다가 여기 내려오시는 거야. 분명히 석가모니 붓다를 표현하고 싶고 표현해야 하는 그 위치가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있죠. 그래서 이제 무불상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도 같은 주제입니다. 옆에 범천, 제석천은 있어요. 그렇죠? 중앙에만 발자국이 있고 아무도 없어요. 역시 무불상 표현. 근데 이것이 무불상 표현이 지나죠. 불상이 표현되기 시작하면 이렇게요. 세 군데나 표현이 돼 있죠. 시간 순서대로 점점점 내려오시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무불상 표현과 무불상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불상 시대가 끝나고 불상을 조용하기 시작한 것이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이다라고 했고 시간으로 보면 기원후 1세기부터 애매하죠? 기원후 1세기 몇 년일까? 몇 년인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카니슈카 왕 제세 기간 동안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카니슈카 왕이 언제 즉위했는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왜 모를까요? 이제 그때 기준점 무슨 에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또 그 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원 후 1세기는 맞는데 뭐 77년에서 78년 이른 연대는 가장 늦게 보는 분은 막 기원 후 200년대 이후로 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대체로 기원 후 110년 경에는
카니슈카가 즉위한 걸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딱 뭔가 그 정통 있는 기록이 없이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불상이 없을 시절에도 불교의 가장 큰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건축 유물은 스투파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투파들이 있는데 쿠시안 왕조 때 카니슈카 금화가 만들어지는데 앞에 카니슈카 왕의 초상, 뒷면에 여러 신상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슈바신 하나 기억나시죠? 이 상은 뭘까요? 이름까지 써 있어요. 지금하고 잠깐 살짝 알파벳이 다르지만은 비슷하죠. 부도라고 해서 붓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여러 신들도 등장하지만 여기에 붓다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인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정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정리가 된 도안화된 모습이 코인 디자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이 이때 제작이 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 코인 이미지에 볼 수가 있겠는데 옷을 양쪽 어깨에 다 덮었고요. 왼손으로 옷자락을 한 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시무웨인이라고 하죠. 다 속삭이고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무웨인. 네. 이렇게 수인도 갖추고 있어요. 요 손이 더 잘 보이네요. 요거보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뜻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코인 이미지와 거의 형식이 같은 상이 이렇게 간다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전혀 다른 양식인 마투라상. 오늘은 간다라에 먼저 집중을 해서 보겠고요. 이 상이 현재는 소재가 불명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많이 보는데 초기 양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여러 관련 서적들에도 나오는데요. 오른쪽 상은 벨베데레의 아폴로,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자세가 좀 비슷해 보이세요? 물론 옷을 입고 지금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또 팔이 없어졌지만 파괴가 돼서 오른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왼 다리는 거의 힘을 빼서 있는 이런 자세고요. 약간 몸을 왼쪽으로 틀고 거의 같은 자세인데 무엇보다 그리스 로마 조각은 인체를 굉장히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았잖아요. 뭔가 이상적인 인체, 젊은이의 신체를 굉장히 매끄럽게 대리석인데도 그런 피부 돌 표면이 저렇게 매끄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감탄을 할 수 있게끔 맨질맨질하게 아주 곱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옷 주름이죠. 뭐 다양한 천이 표현이 되는데 그 옷주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천을 이렇게 둘렀으면 그 천의 흐름이 정말 사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폴로가 걸치고 있는 요 천 이런 부분 말씀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옷 처리, 주름 처리가 중요한데 이 간다라 조각에서 불상에 걸치고 있는 옷이 그래요. 옷 주름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곱슬머리도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이목구비도 통하는 점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그리스 로마풍의 그 미술의 양식이 고스란히 간다라 미술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간다라 미술을 처음에 그 연구한 사람들은 다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간다라 조각을 좋아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닮았으니까.
유럽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전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미술. 그것이 저 먼 유럽인들이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 방면에서 좀 아시죠? 그 인도에 가고 싶어하고 인도에서 여러 문물을 받고 싶어하고 인도 점령하라고 간 거잖아요. 알렉산더 대제도. 근데 그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라는 신상은 아니지만 여하튼 신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에 그리스 로마 조각의 양식이 반영이 되었다니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간다라 조각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리스 조각, 로마 조각 보면은 이 옷주름, 드레이퍼리라고 하죠. 이런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손 동작도 물론 불교는 수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 제스처라고 해서 각각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 손 모습 그런 것들이 공통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간다라 조각은 그리스 로마 미술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리스계 박트리아에 있었던 그리스인 왕국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지역이 지금 보고 있는 간다라 지역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거죠. 전통으로. 근데 그 후에 내려왔던 샤카계, 파르티아계 그들도 그들의 문화를 그곳에 남겼어요. 그래서 간다라 조각을 잘 보면 그리스 로마 미술 양식이 강하게 나타난 곳도 있고 샤카계, 파르티아계 그런 전통이 강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조각은 파르티아 왕의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복장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손 모습이랄지 이런 파르티아 제왕상의 눈 모습이라든지 동공철이라든지 간다라 조각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다라 조각이 그 유럽 학자들은 이제 서양 미술만 강조를 했지만 물론 그 부분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그 이외에 다른 샤카계 파르티아계 전통도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입상이 많이 있고 불좌상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모습을 튼 왼쪽을 향하고 있죠. 살짝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정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고 유사한 그리스 조각, 그리스 로마 조각을 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들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코인 봤을 때요. 붓다라고 써놓았지만 한눈에 불상인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핫다의 조각 보셨을 때 막 알아보셨거든요. 중앙에 불상 어떻게 하셨어요? 불상인지. 이거요? 그렇죠. 두광, 광, 또요. 이런 수인, 또요. 이건 어떠세요? 머리 위에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500~600년 동안 만들지 않았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상이니까 뭔가 붓다의 신체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상서로운 붓다의 신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32길상 80종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2가지 상서로운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80종호는 그 32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아가 40개라든지
그리고 석가모니 혀가 굉장히 유연하고 얇아서 이렇게 펼치면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을 다 덮을 수가 있대요. 혀가. 근데 그런 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모공, 온 몸에 모공 하나하나마다 털이 나와가지고 다 돌돌돌 말려 있다라든지 그 표현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 중에 육계, 요 머리 위에 볼록한 것 있죠. 살상투라고도 표현하고 이 육계를 이제 정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호는 미간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서 그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말려 있대요. 그걸 불교 조각에서는 이 부분에 홈을 파서 뭐 수정이라든지 크리스탈, 빛이 나는 그런 준보석을 끼워 넣기도 하죠. 그리고 손 모양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육계를 표현해 놓고요. 여기가 백호예요. 미간에 수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옷을 걸치는 상. 그래서 딱 보면 몇 번 보시면 아 불상은 저렇구나. 이렇게 왜 불상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이제 질문하면 딱 구체적으로 대답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상인데 하고 알아보실 수는 있는 거죠. 이런 표지들로. 그리고 이런 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간다라 조각인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고행상.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고행상은 석가모니가 출가를 하잖아요. 아들도 낳고 아내도 있는데 어떤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고행. 그래서 안 먹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뼈가 앙상하죠. 그래서 이런 고행 장면인데 그런데 고행한 결과 깨달음을 얻으신 건 아니에요. 고행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되찾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도를 지향하시죠. 그래서 보드가야로 가서 얼마 후에 깨달음을 얻으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행은 불교에서 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상이 이제 이 파키스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지만 여하튼 간다라 조각의 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보살상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보살상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각종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어요. 세속과 연결된 붓다의 상은 모든 액세서리가 없죠. 그런데 보살상은 여전히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뭐 팔찌, 목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라 사원지 보고요.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이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핫다라는 곳이었고요. 불정골성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중국 구법승들 중에 법현 스님, 현장 스님 아시죠? 그분들이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핫다에서 이곳에서는 석가모니의 정수리 뼈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원에 모셨다가 아침마다 그걸 꺼내 와서 이렇게 한번 돌고 보고 다시 들어가고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불정골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가면 이렇고요.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오늘날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고 그 주변이 온통 유적지죠. 그래서 타파쇼토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상은. 근데 그 이외에도 뭐 타파칼란이라든지 바르가이라든지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상들이
좀 이런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조각상들 보여드린 거 있죠. 간다라 조각들은 대부분 회색, 흑색, 진한 색의 편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돌 조각이죠. 그런데 지금 보는 상들은 조각이 아니라 소조. 차이 아시죠? 이것은 심을 두고 그 위에 뭐 모래나 진흙을 개어서 만든 소조상이에요. 그래서 소조상은 그 경도가 돌 조각보다 약하죠. 그래서 좀 파손되기 쉽고, 그렇지만 단점이 있지만 조각을 만들긴 쉬워요. 성형하기 쉽다. 훨씬 더 섬세하고 뭔가 그 감각적인 표현을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 우리도 찰흙 조각하면 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 조각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방법이 더 수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모습을 보면 더 섬세하다고 느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감각적이라고 할까요? 머리, 곱슬머리를 둔 부분도 이런 조각도 있어요. 약간 얼굴이 영국 V&A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요. 이게 똑바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형용사가 떠오르는 것들이 뭐랄까요? 약간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조각인데요. 이런 소조상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 자, 이 밑에 글씨 보지 마시고요. 이 상만 보세요. 그냥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그러면 로마 어디 있겠지. 그렇게 답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타 주변에 이제 타파칼란에서 출토가 된 불상 옆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살상이려니 하는데요. 그런데 좀 일반적인 보살과는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상은 그 로마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제 로마 황제 안티누스, 그 로마 황제가 자신 애인 안티누스를 베르툼누스라는 어떤 신격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여기 보면 아래에 이렇게 옷을 걸치고 주머니 같이 만들어서 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인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보살상을 표현한 것인데 뭔가 그리스 로마의 조각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거의 모습이 같잖아요. 큰 특징이. 이런 조각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첫 장면 처음에 본 이 상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타파슈트르 불교 사원지 전체 모습인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중앙에 원형이 있죠. 이게 스투파예요. 그러니까 스투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주변에 작은 스투파나 작은 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봉헌용으로. 그러니까 내 공덕을 쌓기 위해서 상을 조성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공적인 장소고, 그 동쪽, 북쪽 이쪽으로 가면 이런 곳들은 승려들의 생활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예배 장소, 모여서 의식을 치르고, 여기 가면 생활 장소, 여기가 각각 방이에요. 방. 여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모여서 생활도 하고 그런 곳들인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벽감. 이런 홈이 보이시죠? 여기가 약 1m, 1.2m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크지 않고 작은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감들이 있잖아요. 이 감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조각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태가 지금 가장 잘 남아있는 편이고요. 향좌 보살. 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측, 우협시 보살이라고 할 만한데, 이 보살상 같지 않고요. 사실 이미지만 보면 자따 테피슈토르 부근이고, 뭐 잘랄라바드 인근이고,
먼저 제가 써버렸는데 헤라클레스, 바즈라, 빠니라고 했는데 바즈라는 낭뢰이죠. 번개 모양. 그리고 빠니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뭔가 모래시계 같이 가운데가 좀 홀쭉한 이런 형태 보이죠. 이것을 금강저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금강저. 근데 그 썬더볼트 같은 그런 것이고 여기 왼쪽 어깨에 이게 좀 어두운데 컴퓨터로 보면 잘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런 모습이에요. 뭘까요? 사자 얼굴이에요. 사자 가죽의 얼굴 부분. 그 사자 가죽을 왼쪽 어깨에 딱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즈라빠니 불교 도상으로 보면 이런 걸 금강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즈라빠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각적 특징을 보면 헤라클레스인데 이거 잠시만요. 네. 헤라클레스인데 머리 수염 모습이요. 네. 이거 누가 보살상이라고 하겠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많은 보살상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인데 단지 이런 형태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 불교 도상 중에 하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고 중앙이 무엇보다 불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왜 불상인지 좀 더 아시겠어요? 여기 6개 보이죠? 그리고 백호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이 불상 옷 우리 간다라 조각에서 본 많은 특징들이 보이고 손이 뭔가 왼손은 없어졌지만요 수인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상 양 옆에 있으니까 불교의 어느 존상 보살 중에 하나겠구나를 하는데 헤라클레스랑 너무 닮은 거죠. 그러면 이 조각들 보면 네, 헤라클레스 다른 조각들이 이런 상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반대로 유편에 있는 조각은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그럼 보살상이 남성이게요, 여성이게요? 네? 둘 다 나오는데 충성? 뭐 성별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은 남성이 맞아요. 그런데 뭐 조금 여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너무 여성 같다, 여성스럽다라고도 하지만 근데 보살상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라고 질문하면 여성이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은 분명히 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하리티라고 써놨잖아요. 하리티. 불교 맥락에서 여성이라고 할 만한 여성인데 붓대 옆에 표현된 상이라고 할 만한 존재는 하리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리티라고 써놓은 건데 하리티는 석가모니가 제세시에 살고 계셨을 때 그 아이를 잡아먹는 나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찾아가서 이제 설법을 하고 했더니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한자로는 귀자모신이라고 부르고요. 인도말로는 이제 하리티인데 그런 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그 이름밖에 안 떠오르니까 하리티라고 하지만 하리티는 그러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한눈에 하리티를 알아보려면 뭔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죠.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하리티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붙인 하리티 이름인 것이고 사실 이 존재는 전혀 또 이상만 따로 보면 불교랑 아무 관계 없어 보여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건데 크로노코피아라고 하죠. 이렇게 긴 뭐랄까요 트럼펫 같은 모양 이렇게 요 안에 과일들
가지고 있는 뭔가 풍요의 상징.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의 상징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안고 있는 이런 표현이 이제 티켓신의 주요 어떤 상징물로 나타나거든요. 같은 것인 것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 벽 불감의 좌엽시로 나타낸 이 여성은 그냥 시각적 표현으로만 보면 튀케 여신이라고도 할 만한데, 근데 이제 불상 옆에 있으니까 보살상으로 이해를 해보려면 이제 하리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죠. 이것도 또 다른 튀케신의 튀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 핫다 조각을 보셨는데 여기 답사 가고 싶으시죠? 실제로 막 보고 싶고. 안 가고 싶으세요? 아프가니스탄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지금 아까 제가 이런 불감 방 하나하나마다 조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조상들. 2003년 촬영한 사진이에요. 다 없어졌죠. 1980년대 이제 무자헤딘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 굉장히 보수파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이제 불교 유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배격하니까 그것이 좋진 않았던 것 같고, 불행히 이제 많은 조각들, 유적들이 파괴가 많이 됐어요. 바미안 데불이 대표적이죠. 그 거대한 불상도 다 파괴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가면 이제 볼 수 없는 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은사님이셨는데요. 이주영 선생님의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이나 간다라 미술, 그리고 미진사에서 나온 동양 미술사, 거기 인도 부분 보시면 이런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